안녕하세요. 저는 사람의 본성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두 눈으로 목격한 40대 여자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진심으로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도록 자신을 갈고 닦아 나가면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포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바로 저희 시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시모 옆에 딱 달라붙어서 얄미운 짓만 골라 하던 인간도 있었죠. 저는 평화롭던 가정에 흙탕물을 끼얹은 그 둘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오빠 둘과 저를 키우셨는데 집안 형편이 여유롭진 않았지만 항상 가족들끼리 화목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항상 양보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며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지 가족끼리 싸울 일도 없었고 항상 웃음이 가득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기업 하청업체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지인의 소개로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이 참 자상하고 듬직했는데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처음 저희 집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남편을 좋아하셨어요. 역시 우리 딸이 보는 눈이 있구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아빠 닮은 남자랑 결혼하겠다고 하더니만 우리 예비 사이가 나랑 아주 똑 닮았네. 아유, 닮긴 뭘 닮어. 그나저나 당신 도대체 임신 몇 개월이야? 이제 좀 있으면 출산해야 되겠어. 당신도 젊었을 땐 우리 예비 사이처럼 날씬했는데 언제 이렇게 배가 남산만해진 거야? 당신 이제 나이도 있으니 건강 관리 좀 해야지. 안 그래도 저희 아빠가 워낙에 술을 좋아하셔서 배가 많이 나오셨거든요. 엄마가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희 남편이 잠깐 고민하다가 이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보기엔 지금도 충분히 멋있으신데 운동 조금만 하면 한 10년은 젊어지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주일에 3번씩 퇴근하고 수영하러 다니거든요. 수영이 살도 잘 빠지고 운동도 많이 되는데 저랑 한번 같이 다녀보실래요? 원래 운동은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잖아요. 저희 아빤 잠시 고민을 하시더니 흔쾌히 알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저희 남편과 일주일에 3번씩 수영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은 저희 아빠랑 수영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가끔씩 아빠랑 술도 한잔하고 주말엔 같이 등산을 가기도 했죠. 그런데 하루는 또 아빠랑 셋이서 술 한잔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저희 아빠 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제가 보니까 평소에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시더라고요. 암 중에서 사망률 1위인 암이 폐암인 거 아세요? 암만 운동 많이 해봤자 폐가 망가지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턴 담배도 한번 끊어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힘들지 몰라도 막상 끊으면 입맛도 더 살아나고 몸이 건강해지는 게 느껴지실걸요? 아빤 평생 피웠던 담배를 어떻게 끊냐면서 투덜거리셨지만 내심 기분은 좋으신 것 같았어요. 게다가 남편이 담배가 생각날 때마다 드시라면서 은단이랑 껌 같은 걸 잔뜩 사다 드리니까 입꼬리가 올라가시더군요. 하지만 골초였던 아빠가 담배를 끊는 건 쉽지 않았어요. 아버님, 오늘 또 저 몰래 담배 피우셨죠? 제가 이래봬도 개콘데 아무리 향수 같은 거 뿌리셔도 제 코는 못 속여요. 에휴, 들켜버렸구만. 내가 아주 우리 예비 사이 무서워서 담배를 진짜로 끊던가 해야지. 저희 남편이 애교 있게 하니까 아빠가 투덜대면서도 남편 말을 들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점점 뱃살도 들어가고 담배를 끊어 혈색이 좋아지니까 저희 가족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다들 제가 남편과 얼른 결혼하길 바랬죠. 그런데 하루는 남편이 저랑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면서 술을 한잔 하자는 겁니다.
다 같이 치킨을 시켜 집에서 술을 한 잔 마시는데 알딸딸하게 취한 남편이 갑자기 이러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미희 씨랑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기 전에 저희 집안 가정사에 대해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말하더니 저도 몰랐던 가정사를 고백하더군요. 예비 시부모님이 이혼하셨다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한 사유가 예비 시모가 다단계에 빠져 전 재산을 날린 것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고등학생 때 이혼하시고 경제력이 있는 예비 시부가 자식들을 전부 키우셨답니다. 남편은 본인 어머니에게 그런 문제가 있으니 아셔야 할 것 같다며 눈물까지 글썽이며 말하더군요. 저는 그 얘기가 충격적인 것보다 남편이 참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안쓰러운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똑같이 생각하셨는지 저희 아빠가 남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네 어머니가 과거에 무슨 실수를 하셨든 간에 그게 자네 잘못은 아니지 않나. 난 자네가 우리 미희한테 잘해주고 우리한테도 친부모한테 대하듯이 잘하는 걸 보면서 진작에 내 사위라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울지 말고 얼른 우리 미희랑 결혼 날짜 잡을 생각이나 하게. 내가 아주 둘이 결혼하는 거 보려고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셈인가? 그러자 남편은 못 믿겠다는 듯 멍한 표정을 짓더니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감사하다고 하더군요. 저랑 결혼해서 꼭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면서요. 그러자 저희 아빠가 남편의 어깨를 안아주며 다독여 주시더군요. 저랑 엄마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선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예비 시아버지한테도 무사히 인사를 마치고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예비 시모에게도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계셨는데 걱정하던 것과 다르게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신 것 같더군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그동안 이혼하고 따로 사느라 자식들한테 신경을 많이 못 써줬는데 이렇게 참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을 해준다고 하니 너무 고맙네. 그렇게 저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이 시댁에서 동생들을 챙기느라 어깨가 무거웠으니 앞으론 제가 나눠서 부담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시댁 행사가 있을 때도 맏며느리로서 제가 먼저 나서서 챙겼답니다. 도련님, 이번 주에 아버님 생신인 거 아시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버님한테 편지 한 장 써오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저는 식당 예약이나 케이크 주문 같은 것도 나서서 했지만 가족들끼리 더 돈독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각자 시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낭독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어요. 다들 편지는 잘 안 써봤다며 어색해했는데 막상 또 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저희 막내 시누인 시아버지 생신 때 편지를 낭독하다가 눈물을 툭툭 흘리기도 했어요. 아빠, 생신 정말 축하드려요. 엄마 없이 혼자서 사남매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날까지 아빠한테 편지 한 통 안 써봤다는 게 참 죄송하네요. 아빠, 아프지 말고 우리랑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가족들 모두 제 덕분에 좋은 시간이었다며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 생일이 있을 때마다 생일의 주인공에게 편지를 써서 읽어주는 시간을 가지자고 했습니다. 다들 쑥스러워하면서도 두 팔 벌려 환영을 하더군요. 그 와중에 저희 남편은 계속 저희 친정 아빠랑 수영을 다녔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아 보여 남편이 하는 것처럼 이번엔 제가 시아버지의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시아버지랑 같이 동네 뒷산을 한 바퀴씩 돌고 산에 있는 운동기구로 운동도 같이 했죠. 이야, 우리 며느리 말 듣고 잠깐만 움직였는데도 허리가 아주 시원하네. 다음엔 철봉도 해볼까? 내가 그래도 왕년에 턱걸이를 좀 잘했었거든. 우와, 진짜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숫자 세어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에이, 아버님, 5초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오늘은 5초 버티셨으니까 다음번엔 10초 도전. 아시겠죠? 다행히 친정과 시댁 모두 저희 신혼집에서 가까워서 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저희 시아버진 맵고 짠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고혈압 때문에 혈압약을 드신다고 하시길래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염식으로 반찬도 만들어 자주 시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님, 혈압 있으신 분이 이렇게 짠 걸 드시면 어떡해요? 의사 선생님한테 혼나고 싶으세요? 앞으론 제가 해다 드리는 것처럼 싱거운 것만 드세요. 아유, 그래도 반찬이 짭짤해야 맛있지. 이 싱거운 걸 밥이랑 어떻게 먹어? 그래도 건강 생각하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버님, 저 없을 때 반찬에 몰래 소금 넣으시면 절대 안 돼요. 제가 아가씨들한테 감시하라고 시킬 거예요. 제가 시아버지의 건강을 챙기니까 저희 남편과 시댁 식구들 모두 저한테 고마워하더군요. 남편은 저희 집을 챙기고 저는 시댁을 챙기니까 서로 싸울 일도 없고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 둘을 낳았답니다. 시무하곤 원래 남편이 하던 대로 1년에 한두 번 만나 가볍게 식사 정도만 했어요. 자주 안 봐서 그런지 몰라도 특별히 트러블도 없고 만날 때마다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어진 지도 벌써 6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매주 저랑 산에 가시던 시아버지가 어느 날부터 기력이 떨어지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연세가 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암이라는 겁니다. 처음 시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땐 너무 충격이었지만 그래도 나을 수 있는 희망을 가지며 시아버지를 극진히 돌봐드렸어요. 아버님, 오늘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세요? 식사는 잘 하셨고요? 여기 혼자 계시는 거 너무 걱정되는데 그냥 저희 집에서 지내시는 게 어떠세요? 아이고, 됐어. 너도 애들 키우느라 바쁜데 나까지 신경 쓰게 할 수는 없지. 시아버진 계속 저보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틈날 때마다 시아버지를 찾아가 돌봐드렸답니다. 하지만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데도 시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고 더욱 심해져만 가더군요. 결국 투병 생활을 1년쯤 했을 때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얘기까지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아버지가 시댁 식구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얘들아, 내가 죽기 전에 너희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내가 죽고 나면 너희한테 부모라곤 너희 엄마뿐인데 앞으로 너희 엄마도 자주 찾아뵈며 살았으면 좋겠구나. 비록 돈 때문에 사골치긴 했지만 너희 어렸을 때 사남매 키우느라 고생 많이 한 사람이야. 너희가 엄마한테 미운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 일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왕래하고 지내거라. 대신 이것만큼은 명심하거라. 너희 엄마와 서로 위해주며 살되 돈 거래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알겠느냐? 시아버지 그 말씀에 다들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며칠 후 시아버진 결국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은 장례식 내내 울음을 그치지 못하더군요. 아버지, 저희하고 조금만 더 추억을 쌓고 가시지 그러셨어요. 왜 벌써 그렇게 가버리시냐고요. 저 역시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슴이 너무 미어지더라고요. 제가 나름 건강을 챙긴다고 챙겼는데 부족한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남편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 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아무리 잘못을 했다지만 그래도 우리 어머니잖아. 아버지랑은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도 이렇게 후회하는 걸 보니까 지금처럼 1년에 한두 번씩만 어머니 찾아뵙다간 나중에 내가 얼마나 더 후회할지 상상도 안 가. 그래서 나 이제부턴
어머니랑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노력해 보려고. 당신도 그래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말하는 남편에게 알겠다고 말하며 어깨를 토닥여 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턴 한 달에 한 번씩 시모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저희 딸들 재롱도 보여드리고 조금이나마 용돈도 드렸어요. 시모는 저희가 자주 찾아뵈니까 너무 좋아하시더군요. 아이고, 우리 예쁜 손녀 딸들 왔어? 이 할미가 맛있는 거라도 줘야겠네. 자, 여기 슈퍼에 있는 거 다 할머니 거니까 먹고 싶은 거 다 골라봐. 엄마 눈치 보지 말고 팍팍 집어와. 그렇게 조금씩 시모랑 친해지고 난 후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시모를 모시고 1박 2일로 펜션에 놀러 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고기를 구워 먹으며 서로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답니다. 엄마, 그동안 우리 언니랑 오빠들이랑 다 엄마한테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알아요? 이혼하고 나서 엄마가 우릴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찾아왔잖아요. 그때 난 초등학생이라 엄마가 보고 싶을 때가 많았는데 엄마가 날 미워해서 안 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변명으로 들리겠지만 그때 나한테 너무 여유가 없었어. 내가 사고 친도 메꾸느라 너무 정신이 없어서 너일 도저히 챙길 수가 없더구나.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도 어느 정도 한숨 돌렸을 땐 이미 너희들이랑 많이 멀어졌다는 생각이 들어 다가갈 수가 없었어. 그래도 엄마로서 먼저 용기를 내서 다가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시모한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엄마, 이제 반성하고 새삼 사시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앞으로는 우리 가족 헤어지지 말고 똘똘 뭉쳐서 잘 살아봐요.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엄마가 우리 가족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죠. 그래, 그러마. 내가 꼭 어른으로서 우리 가족을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하마. 그렇게 그날 저희 시댁 식구들은 서로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모두 다 꺼내 시원하게 털어내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 이후 저는 시아버지한테 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에 못지않게 시모에게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 역시도 그동안 못다한 효도를 하겠다며 시모를 자주 찾아뵙더군요. 처음에는 시모도 그런 저희한테 너무 고마워하고 뭐라도 더 해주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쯤 지냈을 때였어요. 이제는 제가 너무 편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러시더군요. 예, 내가 어디 꼭 쓸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딱 300만 원 정도만 빌려줄 수 있니? 네? 갑자기 300만 원을요? 뭐 때문에 필요하신 건데요? 나랑 아주 가까운 지인 중에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 한 명 있거든.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좋은 투자건을 알려줬는데 내가 갖고 있는 목돈이 있어야 말이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300만 원만 투자해볼까 하는데 네가 좀 빌려주면 안 되겠니? 빌려주면 내가 2배로 만들어서 돌려주마. 갑자기 투자를 한다면서 돈을 빌려달라는 시모를 보니 순간 시모와 절대 돈 거래는 하지 말라던 시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어머님, 저 돈 없어요. 저희 부부 월급도 많지 않고 애들 키우느라 항상 쪼들리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에이, 그래도 둘이 버는데 설마 300만 원도 없을까? 내가 못 믿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 300만 원 말고 딱 100만 원만 빌려줘봐. 내가 진짜로 2배 만들어서 돌려준대도. 아니요,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단돈 10만 원이라도 넣어서 하시던지요. 아무튼 그 얘긴 앞으로 안 꺼내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예 딱 잘라서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저보고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는데 절대 빌려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돈 얘기는 없었던 것처럼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평소처럼 지냈죠.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년쯤 됐을 때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는 대기업 본사 직원이었어요. 처음에 결혼하고 나서 시모 집에서 모였는데 시모가 동서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둘째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녀서 그런지 입고 다니는 것도 아주 뽀대나네. 확실히 대기업이 좋긴 좋은가 봐. 어머, 그럼요. 사람들이 괜히 열심히 준비해서 대기업에 도전하겠어요? 어머님은 며느리 진짜 잘 얻으신 거예요. 그래, 그래. 내가 이제야 며느리 덕 좀 보게 생겼네. 그런데 동서는 어깨가 으쓱해졌는지 그 뒤로부터 시모랑 붙어 다니면서 밉상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시동생이 결혼하고 첫 명절 때였어요. 제사는 안 지내고 시모 집에 모여서 가족들끼리 맛있는 걸 만들어 먹기로 했는데 동서가 투덜거리면서 이러더라고요. 아휴, 그냥 사 먹으면 되지. 이 많은 사람들이 뭐하러 다 같이 음식을 해요. 이건 노동력 낭비예요, 낭비. 안 그래요, 어머님? 그래, 우리 둘째 며느리 말이 맞다. 큰애젠 가족들 단합시킨답시고 일을 너무 크게 벌이는 경향이 있어. 얘 둘째야, 너 뭐 먹고 싶니? 나랑 같이 나가서 그냥 사오자꾸나. 시모는 그렇게 말하고선 동서랑 팔짱을 끼고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잠시 후에 떡볶이랑 순대를 양손에 사들고 집에 돌아온 거예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서, 지금 가족들 다 같이 음식 만들고 있는데 그렇게 밖에서 사오면 나머지 가족들은 뭐가 돼? 이런 식으로 우리 집안 분위기 망칠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어머님도 귀찮게 음식하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더 좋으시다잖아요. 돈이 없어서 노동력으로 때우는 것도 아니고 구질구질하게 왜 그러세요? 뭐라고? 동서, 우린 돈이 없어서 직접 만들어 먹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음식 만들면서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서방님도 지금 동서 때문에 화난 거 안 보여? 그러자 이번엔 시동생이 나서서 한마디 하더군요. 여보, 제발 혼자 튀지 좀 마. 평소엔 사 먹더라도 오늘 같은 날은 같이 음식 좀 만들면서 기분 좀 내보면 안 돼? 왜 가족끼리 다 같이 하는 일에 혼자 초를 치는 건데? 아, 진짜 다들 나한테 왜 이래? 아, 알았어. 음식 만들면 되잖아. 별걸 가지고 귀찮게 그러네. 결국 동서는 억지로 음식을 돕는 척 하긴 했지만 이미 가족들이 다 기분이 상한 상태라 다들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은 대충 차려서 먹고 해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튀는 행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모 생신 때 서로 말라오지 않게 한 집당 30만 원씩 하자고 형제들끼리 이미 얘기가 된 상태였는데 동서가 혼자 규칙을 깨고 시모한테 100만 원을 드린 거예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저는 형님이나 아가씨들이랑은 다르게 100만 원 넣었어요. 역시 둘째 며느리가 최고죠? 어머, 아이 100만 원이라고? 아이고, 내가 둘째 며느리 잘 얻어서 이 나이에 호강을 다 해보는구나. 그나저나 큰애 넌 작은 애 좀 보고 배워라. 명색이 맏며느리라면서 30만 원이 뭐니? 네가 그렇게 통이 작으니까 높이 못 올라가고 구질구질하게 하청업체나 다니는 거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엔 이이랑 결혼해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니 이젠 돈 가지고 차별까지 하시는 거예요? 차별이라니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한 건데 그게 뭐가 차별이야? 자고로 시부면 더 잘하는 며느리를 더 예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너도 70만 원 더 가져와서 100만 원 채워주던가. 그 말에 저희 남편은 화가 나서 시모에게 줬던 봉투를 다시 빼앗더군요. 엄마, 30만 원은 뭐 땅 파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렇게 받기 싫으시면 제가 도로 가져갈게요. 이 사람이 형제들끼리 싸움 안 나게 하려고 일부러 금액 맞춘 건데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냐고요. 참나, 서로 잘하려고 경쟁해도 모자란 판에 서운하긴 뭘 서운해. 안 그러냐 둘째야? 그럼요. 전 어머님한테 더 잘하고 싶은데 돈 없는 형님이 자꾸 기준을 세우니까 금액이 너무 쪼잔해서 제가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있어야죠. 안 그래요, 형님? 저는 순간 너무 화가 나 동서에게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동서, 왜 자꾸 우리 가족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야? 나 혼자 정한 것도 아니고 가족들 다 같이 의논해서 정한 거잖아. 그때 동서도 동의한 거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할 거면
앞으로 가족끼리 의논할 일이 있을 때 동선 뺄 테니까 마음대로 해. 혼자 돈 펑펑 쓰고 혼자 예쁨 받고 다 하라고. 알겠어?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서 남편과 함께 그 자리를 빠져나와 버렸어요. 시누이들도 동서가 보통이 아니라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런데 동서의 만행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 기일날 다 같이 납골당에 가기로 했는데 동서가 안 오는 거예요. 시동생한테 물어보니까 혼자 시무랑 같이 어딜 놀러 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동서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동서가 어머님이랑 친한 건 알겠는데 꼭 오늘 같은 날 놀러 가야겠어? 서방님도 지금 동서 때문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단 말이야. 서방님이 오늘만큼은 같이 납골당에 가자고 했는데 들은 척도 안 했다며? 형님, 가족들이 그렇게 많이 가는데 굳이 저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솔직히 전 아버님 살아생전에 한 번도 뵌 적도 없는데 굳이 거기 가서 인사드리는 게 더 웃긴 거 아닌가요? 본 적도 없는 아버님보단 살아계시는 어머님한테 잘해드리는 게 맞는 거죠. 누가 어머님한테 잘해드리지 말래? 오늘 같은 날이라도 아버님께 인사드리자는 거잖아. 동서, 진짜 이런 식으로 할 거야? 하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해도 동서 귀에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도 계속 개념 없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동서가 저한테 전화해선 뜬금없이 이러는 겁니다. 형님, 전에 어머님이 돈 빌려주면 불려서 준다고 했는데 몇 번이나 거절하셨다면서요? 월급도 얼마 안 되면서 돈 불릴 생각을 하셔야지. 왜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도 못 받아 먹어요? 내가 어머님한테 돈을 빌려주든 말든 동서가 무슨 상관이야? 겨우 그거 얘기하려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아니요. 더 중요한 거 얘기하려고 전화했죠. 형님, 그때 어머님한테 돈 안 빌려드린 거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었어요. 저 이번에 어머님한테 100만 원 빌려드렸다가 200만 원으로 돌려받았거든요. 안 그래도 형님이랑 저랑 월급 차이가 나는데 이젠 더 차이 나게 생겼네요. 동서, 서방님한테서 예전에 어머님이 다단계 했다가 돈 날려 먹으신 거 못 들었어? 돈거래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텐데. 그 얘긴 당연히 들었죠. 그런데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렇게 의심이 많으니까 형님이 구질구질한 생활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 그렇게 좋은 투자권이 있으면 어머님 믿고 동서가 한번 열심히 해봐. 동선 월급도 많으니까 투자할 돈도 많아서 좋겠네. 동서가 선택한 일이니까 나중에 가족들 말 들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지나 마.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딱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그걸 고지고대로 믿고 돈 벌었다고 전화해서 자랑하는 걸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시모한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불려서 돌려받는 것 같았어요. 시동생이 말렸는데도 자기 월급으로 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런데 하루는 시모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러는 거예요. 예, 너 혹시 소식 들었니? 우리 둘째가 나 해외여행 보내준다는 소식 말이다. 아, 그러세요? 좋으시겠네요. 재밌게 다녀오세요. 넌 할 말이 그게 끝이냐? 맏며느리가 됐으면 아랫사람보다 뭐든지 더 잘할 생각을 해야지. 말로만 잘 다녀오라고 하면 끝이야? 이럴 땐 내가 굳이 말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용돈 100만 원씩 찔러주고 그래야 되는 거야. 내가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너한테 다 알려줘야겠니? 네? 어머님, 저 돈 없어요. 저희 애들 키우느라 빠듯하다고요. 어머님, 그 투자인가 뭔가 그걸로 돈 많이 버셨다면서요. 저보다 돈도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걸로 여행 다녀오시면 되죠. 안 그래요? 뭐야? 아유, 하여튼 말하는 꼬라지하군. 예, 너 같은 건 형님 자격도 없으니까 앞으로 둘째한테 형님이라고 불러라. 이래서 며느리 사람 수준 봐가면서 드려야 되는 건데. 어머님, 돈 잘 버는 동서가 그렇게 좋으시면 동서한테나 대접받고 사세요. 저도 어머님한테 할 만큼 했는데 이러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랑 동서를 비교하는 시모 때문에 너무 화가 나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남편 어머니니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마음까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남편도 시모가 저한테 저러는 걸 알고선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혼자 시모를 만나고 왔어요. 한 번만 더 저를 무시하면 앞으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통보를 하고 왔다네요. 저는 그래도 시모도 부모이니 자식이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는 들어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크나큰 착각이었습니다. 얼마 후 시모 생신이라 시모 집에 모였는데 시모가 다짜고짜 저한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예, 너 내가 앞으로 둘째를 형님으로 모시라고 했지? 그런데 왜 둘째한테 인사도 안 하고 멀뚱멀뚱 그렇게 서 있어? 어머님,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저희 남편이 서방님보다 형인데 동서가 저보다 돈이 많다고 어떻게 제 형님이 돼요? 돈만 많다 뿐이니? 넌 능력도 없어서 겨우 하청업체나 다니는데 둘째는 대기업 본사에 다니지 않니? 사회적 지위로 봐도 네가 네 동서보다 한참 아래야. 알겠어? 그러니까 네 동서한테 인사 똑바로 하라고.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동서가 희죽희죽 웃으며 이러더라고요. 형님, 어머니 말씀 좀 제발 들어요. 하여튼 고집만 세가지고 맨날 맞을 짓만 하더라. 사람이 좀 주제 파악을 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래요, 어머님? 저는 순간 그 말을 듣고 눈이 돌아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모랑 동서가 쌍으로 저를 무시하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동서에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동서, 지금 어머님이 예뻐해 주시니까 눈에 뵈는 게 없지? 대기업 다니고 돈만 잘 벌면 단 줄 알아? 가족 간에도 위아래가 있는 거고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대기업에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 머리에 그 정도 개념도 안 들어있으면 어떡해? 동선,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배우고 자랐어? 참나. 제가 뭐든지 배웠어도 형님보다 몇 배 더 배웠거든요? 형님은 가진 건 하나도 없고 입만 살았잖아요. 월급도 쥐꼬리만큼 버는 주제에. 뭐라고? 동서, 지금 말 다 했어? 그래요, 말 다 했어요. 형님이 형님다워야 형님 취급을 해주지. 솔직히 어머니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옆에 있던 남편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재수 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 손윗 사람인데 도대체 버르장머리 어디서 배운 거냐고요? 그리고 엄마, 그동안 자주 안 보고 살아서 몰랐는데 원래 이런 분이었어요? 돈 가지고 사람 차별하는 사람이었냐고요? 제가 며칠 전에 분명히 찾아가서 말씀드렸죠? 한 번만 더 저희 와이프 무시하면 앞으로는 안 보고 살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너 지금 엄마 앞에서 네 마누라 편드는 거냐? 어른으로서 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지. 겨우 그거 가지고 천륜을 끊겠다. 이거야? 천륜이든 뭐든 끊을만 하면 끊어야죠. 그동안 아버지가 왜 그렇게 엄마에 대해 말씀하기 싫어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돈에 눈이 멀어서 가족의 평화까지 깨뜨리는 분이니까 말씀하기 싫어하셨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 아버진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우리가 자식으로서 후회할까봐 앞으로 엄마랑 자주 왕래하고 지내라고 하신 분이에요. 본인은 당신 때문에 전 재산 다 날리고 힘들어 하셨으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이 넓으신 분이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대로 어머니랑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네요. 이런 분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친해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참나? 아, 별꼴이네 진짜. 그래서 뭐 어쩌라고? 솔직히 말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뭐 해주는 거나 있냐? 자식들이 장성해서 자주 찾아오길래 나도 이제 편하게 살 수 있나 싶었더니 그것도 아니었잖아. 꼴랑 뒷동만한 용돈이나 챙겨주면서 생색까지 내기는. 그런데 그때 옆에서 얼굴이 시뻘개진 시동생이 나서더군요.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엄마가 우리 어릴 때 사고 치고 이혼하는 바람에 우리 형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요?
엄마가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 형이 다 했다고요. 그땐 겨우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서 안부 인사하는 게 전부였으면서 이제 와서 우리한테 뭘 바라는 건데요? 엄마가 도대체 우리한테 뭘 해줬길래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거냐고요? 뭘 해주긴 내가 너일 낳아줬잖아. 세상에 태어나게 해줬으면 그 보답을 해야지. 어디서 버릇없게 대들어? 낳아주기만 하면 다예요?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고 그렇게 나가버렸을 때 우리 막내는 겨우 초등학생이었다고요.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할 나이에 형이랑 아버지 둘이서 그걸 다 감당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형수님은 왜 그렇게 무시하는 건데요? 형수님이 우리 집에 얼마나 잘했는 줄 알아요? 우리 아버지 건강하셨을 때부터 매주마다 찾아뵈서 같이 운동도 하고 몸에 좋은 반찬도 항상 챙겨드렸다고요. 아버지 아프시고 나서도 시도 때도 없이 찾아가서 아버지를 돌봐드리던 분이에요. 자식들도 못하는 걸 형수님이 다 하셨다고요. 그런데 엄마가 무슨 자격으로 형수님을 무시해요? 엄마가 형수님보다 나은 게 있긴 있어요? 그럼 시애빌 며느리가 챙기지 누가 챙기니? 뭘 당연한 거 가지고 이 난리야? 그게 당연하다고요? 도대체 어느 집 며느리가 그런 걸 당연하게 하는데요? 난 형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가족들이 더 돈독해지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돈독해진 우리 가족을 엄마가 다 망치고 있잖아요. 돈독 오른 엄마가 다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당신, 내가 형수님 무시하지 말라고 했지? 우리 형수님, 절대 당신이 무시할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당신 이런 식으로 계속 형수님 무시하고 괴롭힐 거면 나랑 이혼해. 나 그 꼴 못 보니까 이혼하자고.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들까지 동서랑 시모한테 한마디씩 하더군요. 작은 올케 언니,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난 우리 큰오빠가 결혼을 잘했길래 당연히 작은 오빠도 좋은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 작은 오빠가 완전히 똥 밟았네요. 나도 작은 올케 언니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이혼해요. 그리고 엄마, 진짜 실망이네요.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도 모르고 보고 싶어서 그리워했던 그 어린 시절이 너무 후회스러워요. 앞으로 자식들 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나 끌어안고 살아요. 아시겠어요? 그러자 시모는 뻔뻔한 얼굴로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참나, 아이 너희들이 그러면 내가 뭐 겁먹을 줄 알고? 자식이라는 것들이 부모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길래 이따위로 말을 해? 그래, 나도 너희 같은 자식들 필요 없다. 난 돈 잘 버는 대기업 며느리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너희들 당장 나가. 당장 나가라고. 그 와중에도 동서는 시모 옆에 찰싹 달라붙어서 건방진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시모와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좋아하는 대기업 며느리랑 한번 둘이 잘 살아보세요. 자식도 없이 평생 돈만 바라보면서 쓸쓸하게 사시라고요. 그리고 동서, 우리 착한 서방님 인생 망치지 말고 서방님 말대로 조용히 이혼해. 나 우리 서방님이 너 때문에 창창한 인생 꼬이는 거 절대 못 보니까. 알겠어?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 식구들 전부를 끌고 그 집에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저희 부부와 모든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시모와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동생이 절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괜히 이상한 여자를 만나서 형수님한테 상처만 드렸네요. 그 인간 제가 이혼하자고 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저희 엄마랑 계속 만나고 있어요. 그 투자인지 뭔지 그것 때문에 돈 버는데 아주 재미 들려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앞으로는 그 사람 때문에 형수님이 속상하실 일 없을 겁니다. 저 그 인간한테 이혼 청구했거든요. 형수님, 앞으로는 그냥 우리 형제들끼리만 오순도순 살아요. 저희 엄마라는 인간도 이제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이후 시동생은 결국 동서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들은 다시 예전처럼 평화를 되찾게 되었어요. 시동생이 이혼한 지 한 달 후에 막내 시누이 생일이라 예전처럼 다 같이 음식도 해 먹고 서로 편지도 읽어주며 돈독한 시간을 가졌죠. 가정의 평화를 망치는 두 명이 빠지니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동생이 이혼한 지 세 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명절이라 저희 집에 다 같이 모여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 동서가 찾아온 겁니다. 뒤늦게 사과라도 하러 왔나 했더니 다짜고짜 저희를 보고 이러더군요. 역시 명절인데 갈 데가 없으니 여기에서 다 모여 있을 줄 알았다. 그나저나 형님, 혹시 어머님이랑 연락 안 되세요? 어머님이 전화번호를 바꾸셨는지 전화를 해도 없는 번호라고 나와서요. 참나. 아니, 어머님을 왜 나한테 와서 찾아? 우리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랑 연 끊은 거 몰라? 그래도 형님은 맏며느리고 아직 아주버님이랑 살고 계시니까 아실 줄 알았죠. 진짜 모르는 거 맞아요? 아가씨들은요? 어머님한테 연락 받으신 거 없어요? 아니, 없다니까 그러네. 다짜고짜 찾아와서 왜 어머님 행방을 묻고 난리야? 네가 어머님이랑 제일 친하잖아. 이혼하고 나서도 계속 왕래하고 지내는 거 아니었어?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단 말이에요. 어머님한테 제 돈 5천만 원이나 빌려드렸는데 그걸 두 배로 불려서 주신다고 했으면서 도망가 버리셨다고요.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슈퍼도 텅텅 비어 있었어요. 이제 저 어떡해요? 한 푼도 아니고 5천만 원을 어떻게 되찾냐고요. 전 동서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들 기가 막혀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쩐지 전 시모가 자꾸 돈을 불려서 준다는 게 이상했는데 전 동서의 얘기를 들어보니 또 다단계나 다른 투자 사기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야, 그래서 내가 어머님이랑 돈 거래하지 말라고 경고했지? 서방님도 몇 번이나 말렸는데 괜찮다면서 투자한 건 너 아니었어? 네가 그때 나보고 돈 벌 방법을 알려줘도 안 한다면서 바보라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진짜 바본 내가 아니라 넌 것 같은데? 대기업까지 다닌다는 똑똑한 사람이 도대체 그런데 왜 넘어가? 뇌는 장식으로 들고 다니니? 그땐 어머님이 진짜로 두 배로 불려서 주셨단 말이에요. 처음엔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300만 원, 500만 원 늘어가도 계속 두 배로 들어오길래 당연히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5천만 원이나 되는 큰돈을 투자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사기였어요. 제가 돈 잘 버는 것 같으니까 저를 살살 구슬려서 돈을 뜯어낸 거였다고요. 저 이제 어떡해요? 저 이제 어떡하냐고요. 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 네가 알아서 경찰에 신고해서 붙잡던지 아니면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시 돈 벌어서 메꾸던지 해야지. 왜 아무 관련도 없는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 난리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머님 가족들이시잖아요. 가족이니까 어머님 대신에 저한테 보상이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시동생이 성큼성큼 전 동서에게 다가가 뺨을 한 대 때리더군요. 야, 헛소리 하지 말고 꺼져. 그 사람은 이제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가족도 아니야. 그리고 너도 우리랑 완전히 남남이고 명절이라 가족들끼리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왜 또 찾아와서 초를 쳐? 다 네가 자처한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감당해. 알겠어? 당장 여기서 나가라고. 여보, 이러지 말고 나 한 번만 도와줘. 어? 형님, 형님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같은 며느리끼리 돕고 살아야죠.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동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전에 돈 없다고 무시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다 떨어지니까 나한테 매달리는 꼴이 우습지도 않냐? 돈 잘 버는 대기업 직원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결해. 아니면 어머님한테 찾아가서 다시 한번 돈 벌게 해달라고 싹싹 빌어보던가. 저는 그렇게 말하고선 시댁 식구들과 함께 전 동서를 밖으로 내쫓아 버렸어요. 다들 전 시모가 돈을 들고 날랐다는 말에 한숨을 푹푹 내쉬더군요.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 인생에 엄만 없다고 생각하자는 남편의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 저는 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전 동서가 전 시모를 경찰에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시동생이 이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였어요. 남편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한 번 안 받았는데 똑같은 번호로 또 전화가 오길래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러자 휴대폰 너머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더군요. 그건 바로 전 시모였어요.
너 큰애니? 내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왜 네가 받아? 제 남편 전화니까 제가 받죠. 쓸데없이 왜 전화하셨어요? 그게 사실 아이, 너희가 나 좀 도와줬으면 해서 내가 지금 다단계로 크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돈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래도 너희가 내 자식들이지 않니? 참나, 다단계로 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 사기를 친 거겠죠. 전 동서가 아줌마한테 5천만 원이나 뜯겼다고 하던데요. 뭐? 아니,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요. 그 인간이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아줌마가 뜯어간 돈을 우리 보고 물어내라고 난리치던데요, 뭘. 그런데 저희가 미쳤어요? 그 돈을 물어주게? 잘못을 했으면 저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말고 경찰에 자수해서 벌이나 달게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이 나이에 경찰에 자수해서 깜빵을 가라는 얘기냐? 나도 이거 사기당한 거야. 네 동서한테 돈을 뜯은 거 맞지만 내 피해 금액이 더 크다고. 여태까지 네 동서가 무서워서 숨어 지냈는데 이젠 더 이상 돈도 없고 갈 데도 없어서 이렇게 전화를 한 거야. 그래도 우리 이렇게 사이 틀어지기 전까진 서로 잘 지냈잖니. 그러니까 예전 일은 다 잊고 다시 잘 지내보면 안 될까? 그런데 그러려면 우선 네 동서 일부터 해결을 해야 돼서 너 이거 5천만 원만 도와주면 내가 다시 엄마 노릇, 시애미 노릇 잘하겠다고 약속하마. 아줌마, 정신 나갔어요? 본인이 사기친 걸 왜 저희 보고 갚아달래요? 아줌마랑 다시 보고 살 일도 없고 그 돈 갚아줄 일은 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렇게 못한다고요. 그런데 그때 씻고 나온 남편이 통화 내용을 들었는지 휴대폰을 낚아채서 이렇게 소리치더군요. 엄마, 언제까지 자식들한테 피해만 주면서 사실 거예요? 그 옛날 우리 가족을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반성하고 다신 그러지 마셨어야죠. 저희가 한번 기회를 주고 다시 잘 지내보기로 했을 때 그 기회를 잡으셨어야죠. 그런데 이젠 늦었어요. 이렇게 애원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식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알아서 사세요. 아시겠어요? 남편은 그렇게 말하고선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그런데 계속 똑같은 번호로 전화가 오자 아예 그 번호를 차단시켜버리더군요. 남편은 그 이후에도 너무 화가 났는지 한참을 씩씩거렸습니다. 그렇게 전 시모한테서 전화가 온 지 2달이 흘렀어요. 결국 전 시모는 경찰에 붙잡혀 감방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동서한테 뜯어낸 5천만 원은 한 푼도 못 돌려줬다고 하네요. 그렇게 돈돈거리던 그 둘이었는데 한 명은 큰 돈을 잃게 되고 또 한 명은 감방에 들어가는 최후를 맞게 된 거죠. 시동생이 건너 건너 소식을 들어 말해줬는데 전 동서는 평생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살다가 이번 사건으로 크게 충격을 받았나 봐요. 손실 본 거 메꾸겠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퇴직금으로 주식 투자에 빠져 산다고 하네요. 아마 제 느낌상 그 돈도 조만간 다 날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게 적은 월급이나마 착실하게 모아서 생활하는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한 방만 노리다가 그렇게 된 걸 보니 아주 쌤통이더라고요. 그래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저희 시댁 식구들이 더 똘똘 뭉치게 된 점만은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려고요. 여러분, 사람이 잘못을 했을 때 그걸 반성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은 꼭 한 번씩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저는 이쯤에서 제 이야기를 마쳐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